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석중스님의 출가일기를 맡은 석중입니다. 제가 있는 속리산 법주사, 거기에는 지금 녹음도 우거지고 참 좋은 계절이긴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스님 이같이 산에 있는 것도 좋은데 송악가루도 그렇고 매같이 쓸고 닦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불을 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 텐데 스님께서는 무슨 재미로 이렇게 산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시로서 한번 산중 생활에 대해서 제가 대신 한시로 대답할까 합니다. 제가 아마 비슷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쓴 스님이 몽암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중국 스님입니다. 당나라 때 스님인데 지올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본시 산중인, 본래 본인 자신은 산중에 있는 사람이라 애설 산중하, 좋아한다. 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5월 매송풍, 5월이 되매 그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팔고자 하지만 인간 공부가라, 인간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볼까 그것이 두렵다. 이게 뭐냐면은 이 스님은 산중, 나는 원래 본래 산중에 있는 스님인데 산중에 있기 때문에 산중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속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욕망의 세계를 벗어난 이 스님이기 때문에 이 스님은 산중에서 있는 소소한 꽃이 피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자연을 갖다가 감상하고 또 산중에 있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님이다 해가지고 나는 원래 산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산중에 있는 일을 갖다가 좋아한다. 5월 매송풍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은 지금 5월, 지금 이제 예전에는 5월이라고 하면 음력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양력 6월이 되더라도 이 당시 5월로 따질 수 있기 때문에 5월 달이 되면은 아주 그 소나무들이 이제 막 푸릇푸릇하면서 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이것은 얼마나 이 스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5월이 돼가지고 5월 달에 돼가지고 그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참 이 기가 막힌 이 도리를 사람들한테 참 팔고 싶은데 값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참 얼마든지 큰 가격을 주고 팔고 싶은데 인간 공부가라, 인간 사람들, 세속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몰라볼까 두려워서 내가 감히 못 팔겠나,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의미가 되시죠? 스님들이 왜 산에 사냐고 물어본다면은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송악가루가 날리고 어떨 때 막 비바람이 칠 때는 막 그냥 나무가 썰 정도의 막 그런 비바람이 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도 못 먹고 그 다음에 한번 병원 가려고 하면은 병원도 멀고 하여튼 모든 것이 불편할 것 같은데 스님은 왜 삽니까 하면은 이 스님과 같이 나는 산중 사람으로서 산중의 일을 좋아한다네. 응? 오직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가 막힌 도리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고자 한다면은 5월달에 있는 그 5월달이 되자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좀 참 여러분들한테 이 가격으로 따질 수 있다면 참 기가 막힌 가격인데 당신 사람들은, 인간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볼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히 못한다네 하는 것이 이 시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 해요. 어떤 사람들이 스님 왜 삽니까? 산중에 사는 그 재미가 무엇입니까? 하면 예로부터 소이부답이라는 말을 써 많이 해요. 스님들이 그냥 웃으면서 답할 수 없다. 어떻게 이 산중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대답으로서 못하는 것뿐이지 하지만 그 가운데는 무궁무진한 그런 즐거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그 눈앞에 보이는 풍경,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만일 다 이렇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깨달음의 이치도, 깨달음의 세계도 말로써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단, 말의 길이 끊어진 거예요. 여기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말로써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을 마신 다음에 물 맛이 어떻습니까? 사과를 먹은 다음에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100년, 1000년을 갖다가 거기서 설명하더라도 그 진짜 맛은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도라는 세계도, 깨달음의 세계도 아무리 말로써 얘기해봤자 그것은 말뿐이지 본래의 그 깨달음의 그 본질을 갖다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로부터 큰 스님들이 깨달은 이후에 그것을 말할 때 이제 편하는 말이기도 한데, 비유해서 우리 스님들도 산중에 사는 맛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저도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 어떤 내면의 그런 세계의 어떤 깨달음이든지 그다음 자기만의 희열을 갖다가 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속 사람들의 시선이지 스님들 굉장히 정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아마 행복지수 따진다면은 아마 가장 높은 지에 있는 스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시로서 같이 음미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까지는 스님들 좀 어려웠죠. 스님들 막 공부 푸지 많이 하고 막 그냥 과정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돼가지고 치문, 사집, 사교, 대교 해가지고 막 어려운 과목들 배우고 그러면은 그 스님들이 참 공부 그 과정을 다 마치면 진짜 아주 어마어마한 학식을 갖추고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인격을 갖출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것이 옛날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과목인데 현대에 잘 안 맞았어요. 이게 한 1960년대부터 와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특히 큰 스님들 사이에서 성철 스님께서도 인재를 키워야 된다.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도제양성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1962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통합종단이 이제 출범하면서 그 전까지는 일제시대 거치면서 외색 불교가 있었고 해방 이후에 그것이 청산이 안 되면서 54년도부터 62년도까지 비구 대처라고 하는 이게 외색 불교하고 그 다음에 대처승들하고의 어떤 그 기나긴 8년 동안의 정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1962년도가 되면 그것이 합의해 가지고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정식 명칭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것이 이제 출범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총무원장 스님부터 해가지고 종정 스님, 큰 스님들이 다 얘기한 게 3대 역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제양성 뭐냐면은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있어요. 당연하죠. 불교가 살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역경, 그 당시에 한문으로 된 역경, 한글화해야 되는 그런 그 당면가작으로서 역경, 그 다음에 포교, 지금도 뭐 똑같은 그 중요한 과목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이 세 가지 3대 역점 사업을 갖다 추진합니다. 그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것은 포교단지 역경은 뭐 이것이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그 적절한 어떤 재원이 들어가면 그것이 가능했는데 특히 이제 도제양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인물을 갖다 키워야 된다고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성철 스님께서는 절지붕, 기하 지붕을 팔아서라도 스님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런 모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획기적인 어떤 교육 아주 개혁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니까 2007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벌써 18년 전 같은데 해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인 교육 개편이 일어납니다. 2007년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인 한번 개편을 이루자. 스님들이 이 지금 배운 예전부터 배웠던 치문, 사집, 사교, 대교, 치문, 사집 때 배우는 그 서장, 선요, 도서, 전료, 그 다음에 사교도한 때 배웠던 능엄경, 기실론, 언각경, 이 모든 것이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현대는 안 맞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예전에는 이 불교를 공부하는 계층이 스님들만이 이 불교 경전을 통해 가지고 스님들만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스님들이 하는 대로 다 이제 그렇습니까? 스님이 무슨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100% 믿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2000년대 이상 넘으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든지 이게 막 통신 기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요즘에는요 그 당시만 해도 일반 신도들이 스님들보다 훨씬 불교를 이해를 더 빠르게 하고 잘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불교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 세계적인 이 언어가 되는 사람들은 영어로서도 불교를 이해하기도 하고 세계에 있는 불교 학자를 통해서 거기서 불교를 이해하고 새로운 불교 그 다음에 예전에 불교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 스님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스님들에 대한 그 다음에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같이 이렇게 전통 가정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불교를 한문으로 꼭 이해해야지만 불교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한글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한글로 이해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려운 한문 가지고만 하지 말자 해가지고 2007년도에 해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1학년이 됐으면은 맨 처음에 그 강원에 들어오면은 치문만 배우지 말고 치문도 배우는데 당연히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그런 교육 과정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안 배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치문만 배우지 말고 그 다음에 치문도 한문으로만 된 거 배우지 말고 한글로 해석된 거 우리 배우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꼭 한문으로만 된 거 가지고 배워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한글로서도 번역된 게 있는데 한글로서 배우고 그 내용을 갖다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와 내 것을 만드는 것 중요한 것이지 꼭 어려운 한문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해가지고 치문도 그럼 맨 처음에 들어온 1학년 때 들어온 선생님들한테 어려운 한문만 하지 말고 치문도 한글로 된 거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출가했으면은 부처님이 어떤 분인 것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부처님이 좀 생애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배웠어요. 우리들은 그것이 특강이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1년에 보면은 한 2번 정도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님이든지 해가지고 모셔가지고 너무 이제 기초적인 그런 교양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생애 같은 걸 배운 그런 적도 있지만 이게 우리 과목으로서 이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그럼 출가했으면은 부처님이 어느 분이었는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 부처님이 일생 생애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해가지고 그런 과목을 갖다가 1학년 때 딱 집어넣었어요.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부처님 생애, 그 다음에 기초 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왔으면 출가했으면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 맨 처음에 우리가 불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여태까지 전개되었는지 한국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막 이렇게 기존에 있던 한문 중심의 교육을 갖다가 그것을 과감하게 바꾸면서 한글화 시키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막 대대적으로 교육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들 외국어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외국어를 갖다가 외국어 강사 갖다 초빙할 때 그냥 한두 명이 와서 외국어 잘하는 사람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어학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스님들 1대1 그 테스트를 했어요. 영어를 갖다가 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혀 ABC도 모를 정도의 그냥 그 외국어가 안 되는 스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어학원 팀들 갖다가 모셔다가 와가지고 스님들 전부 다
레벨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A, B, C, D 이렇게 반을 만들었어요. A반, B반, C반, D반.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현상이 있냐면은 4학년 되는 스님이 감히 하늘과 같은 4학년 되는 스님이 1학년 스님이랑 같이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1학년이라고 하면은 4학년 스님 얼굴도 못 보는 그런 교육을 받아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고 굉장히 규율이 엄한 그런 상황에서 4학년 스님이 영어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1학년 스님이랑 같이 수업한다고 하니까 스님들이 또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못 받겠다는 거야. 그래도 설득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이게 모르는 게 죄가 아니다. 누가 다 알면 여기 와서 배우겠느냐? 그러면서 스님들을 자꾸 다독이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외국어 갖다 하는 거에 얘기한 것처럼 능숙하고 우리가 잘하게 사는 게 아니다. 뭐냐면 이 사찰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그 당시에 스님들이 보면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만 물어봐도 이 겁이 나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고 하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면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기본적인 거 물어보면은 조금 얘기할 정도만 된다. 부담 갖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지금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것만 좋다고 하지만 정말 세계 나가 보면은 배울 게 많다. 이게 지금은 이와 같이 우리 것만 좋다고 내 것만 좋다고 해가지고 되는 세상도 아니고 더 넓은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디 다닐 때 아주 최소한의 언어를 습득하게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니네들이 이해다오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성사시켜가지고 외국어 갖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외국어 해가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하고 근데 수업도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업도 예전에는 아침에 한번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예불 한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거기서 스님들이 쭉 해가지고 1, 2, 3, 4학년들이 이제 각자 방에 가서 강사 스님 밑에서 거기서 1시간 이제 이렇게 강의 자기가 한번 배운 것을 갖다가 한번 해석하고 강사 스님이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것이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었는데 그런 방법 말고 시간도 너무 짧다. 세상의 3계 도사로서 이 지도자의 길을 가는 스님들이 세상에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게 되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수업 시간도 오전 오후로 막 바꿨습니다. 오전에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수업하고 오후에도 수업을 하는 것도 늘렸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의도 전통적인 이 우리 수업 강의 방식은 아시겠지만 이 바닥에 앉아서 스님들은 다 이제 강의할 때 앉아가지고 책상 가부좌 튼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갖다 받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어떤 수업 어떤 방식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스님들 바닥에 앉아가지고 참선하듯이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딱 허리 펴고 가사상 수하고서 공부하는 그런 강원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장시간 예전에 1시간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3시간 4시간 있을 때는 그 힘들어도 안 된다 해가지고 강의실도 책상하고 이 의자를 넣어가지고 샥 바꾼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방이라 해가지고 해인사는 대방 하면은 큰 방이거든요. 강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강의도 하는 곳이고 공양도 하고 여러 가지 대종공사도 하는 그런 곳인데 전통적으로 그 대방 큰 방에는 여자들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여자가 들어와서 강의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비구 스님들 그 처수에 그것도 스님들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대방에 와서 여자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와가지고 여자의 신분이 그것도 남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한다는 것이 이것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그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얘기했죠. 그때 철학 강의였거든요. 서양 철학사 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그래서 스님들께 이제 얘기했죠. 그러면 스님들 중에 우리 동문들이 있으면 스님들 출신 선배 중에 서양 철학을 갖다가 우리만 좋으면 뭐냐? 우리는 서양도 알고 우리도 알아야지 우리가 불교가 좋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럼 심 출신 중에 서양 철학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러면 저 여자 교수님이 안 쓰고 그분 모시겠다. 근데 없었어요. 현실이 이런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만 우리만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은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 설득해가지고 여자 교수가 그 와가지고 그 큰 방에서 대방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쳤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한 분 모셔올 때마다 서울에 있는 교수, 그것도 최고 전문가를 모시기로 했어요. 그냥 뭐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특히 이제 불교적인 소양이 있고 친불교적이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오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동대구역에 기차까지 해가지고 내리시면은 우리가 차 하나를 갖다가 이제 준비했다가 기사까지 딸려가지고 그분들 올 때 우리가 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다시 강의하고 가실 때 모셔드리고 강의료도 최고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오직 거기 행사 꼴짜기까지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스님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처님 생애부터 해가지고 이것은 스님들끼리 이제 할 수 있는 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 특히 어려운 분야, 외국어 분야든지 그다음에 특히 서양 철학 분야, 그다음에 또 했던 게 이제 문학, 스님들 글쓰기 능력이 너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그분도 해가지고 서울에 계신 아주 또 불교적으로 아주 이런 신심이 있는 분을 갖다가 모셔와가지고 글쓰기, 스님들이 글을 너무 못 쓴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것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글쓰기를 갖다 가르치기 위해서 또 글쓰기 그 스님 시인이었던 그 교수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스님들 글쓰기 이렇게 가르쳤는데 참 묘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스님들이 반대하고 막 반발이 많았는데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니까 이렇게 좀 효과라고 할까? 스님들이 그전에는 글쓰기 같은 거 특히 너무 표현이 어색하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는 그 전문가처럼 막 이렇게 아주 필체가 좋고 그런 건 아닌데 자기 내면에 있는 소리를 갖다 이렇게 글로서 표현하는 거 보고 내가 이제 저도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스님들이 그런 과정 거치니까는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쭉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웃긴 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렵게 모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같이 듣고 했거든요. 워낙 이제 유명한 분들 모시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은 불교를 새롭게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전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니었으면은 예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전통적인 교육만 했으면은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 도제 양성이란 그 목표 불교 인재를 발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좀 어려움이 아직까지 많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은 그 많은 스님들 그 과정을 거친 스님들 중에 공부에 이제 열의가 있고 그런 스님들한테는 좋은 과정이 기회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스님들은 그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부에 뜻 있는 스님들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을 때 중국이든지 일본의 그 대학들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스님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가르쳤던 스님들이 지금은 종단에 제가 알기에는 뭐 유명한 교수 역할을 하는 스님들도 있고 종단에서 또 소임 보는 스님들도 있고 또 포교 일선에서 아주 유명하게 활동하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그 스님들이 원래 다 능력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아마 그것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로부터 인재 양성, 교육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불교가 바뀌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불교 인재가 나오기 위해서는 더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그런 개편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시고요. 스님들 열심히 공부한다면 주위에서
여러분들 불자가 된다면 스님들께 많은 관심과 또 후원이 있으면 더 아마 큰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